안녕하십니까. 이시영 TV입니다.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걸 들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아마 많을 겁니다. 근데 실제로 이 운명이라는 것은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. 이 숙명과는 조금 다릅니다. 운명은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또 우리 아버지, 엄마 밑에서 내가 태어난 이건 뭐 내 운명입니다. 그러나 숙명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운명과 숙명은 사전적으로는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 운명 그러면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어떻게 뭐 우리가 손대해 볼 수가 없는 참으로 불공평한 겁니다. 요즘 우리가 뭐 금수저 무슨 흙수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제 그게 바로 운명입니다. 저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것만 하나로 정말 평생을 저 팔자 좋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여러분 이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운명을 타고났을까? 뭐 스포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뭐 정말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도 보면 이게 타고나는 겁니다. 여러분 제가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피카소 미술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. 저 골목에 있어요. 그 유명한 그 화가 좀 세계적인 천재 화가 미술관 치고는 상당히 초라합니다. 거길 딱 들어가서 제일 앞에 딱 보이는 그림이 그게 피카소가 아마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그린 그림이라 그럽니다. 이 아이들이 골목에서 노는 그런 그림이었어요.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애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. 와. 정말 저는 뭐 미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눈에 봐도 저것은 정말 대가가 아니면은 저런 그림을 구도나 모든 면에서 뭐 완벽한 그런데 그 그림에는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피카소 아버지도 미술 선생이었어요. 자기도 언젠가는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걸작을 하나 그려내야지. 뭐 미술 교사가 왜 그런 꿈이 없겠습니까? 이 선생도 이 피카소 아버지도 그런 꿈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딱 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. 와, 난 아니야. It's not me.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. 난 아니야. 이놈이라 해야 된다. 그래서 피카소 아버지가 그 어린 적에 그린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자기는 이 참 붓을 꺾었다. 그런 이야기가 옆에 있더라고요. 나는 그게 참 아주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. 그래,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희생을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더라고요. 근데 참 그 피카소는요, 여러분들이 그 피카소 그림을 나중에 입체화까지 이제 발전이 되어 가는데 저는 어떨 때는 그 그림을 보면 야, 뭐 저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. 그런 생각도 감히 저는 했는데 여러분 또 그 피카소는 최근에 생긴 이 미술관에 또 하나 있습니다. 그거면 게르니카라는 그 유명한 여러분 그림 보셨죠? 그 게르니카 하나를 위한 미술관이 따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게르니카는요, 그러니까 그 여자가 즐겨하는 손마디 하나, 이걸 보면 이제 수백 장의 소묘를 그린 겁니다. 와우.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. 공을 얼마나 들였는지 그 하나가 완성이 되기까지. 그리고 이제 그런 소묘를 쭉 보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게르니카 그림이 정말 탁 나타나는 겁니다. 정말 그런 그 과정을 보고 그 게르니카 그림을 보니까 정말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참 깊은 감동에 정말 빠졌습니다. 그 피카소는 그러니까 그 그림 재주가 운명적으로 타고난 겁니다.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만 가지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. 그 아버지가, 그런 아버지가 계셨다는 겁니다. 그 피카소 그림 공부를 시켜준 아버지가 정말 계셨고, 나중에 피카소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피카소도 이 참 파리에서 그 새빵 살이 할 때는요, 하도 배가 고파서 고양이가, 자기 집에 길르는 고양이 어디 가서 핫도그를 물고 들어왔어요. 그래서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 핫도그를 뺏어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즐거운, 운명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모차르트의 참 꿈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. 5살, 6살 때 작곡을 벌써 했다는데, 그런데 모차르트에게는 그 음악을 키워주기 위해서
모차르트를 온갖 참 세계적인 음악가를 다 찾아다닌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. 제가 이 참 우리 집 머시매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. 이 녀석은요, 고3인데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. 내가 봐도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. 집이 바로 그 학교 뒤니까 이 녀석이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저녁에 이제 또 공부하러 또 가는 겁니다. 근데 이놈은 반드시 거기서 나오면은 게임 하는 데 가서 게임 가게에서 한 2시간을 소비를 한다 그래요. 그래서 내가, 야, 인마, 너도 대학을 가려면은 그래도 공부라도 좀 해야지. 만날 그 게임 많이 가면 어떡하느냐. 내가 점잖게 그때는 애비로서 이제 타일른 겁니다. 그런데도 이 녀석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.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 정신과 의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니 이 녀석은 학교 끝나면 게임방,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학교 가는, 요게 딱 아주 도식화된 겁니다. 습관으로 딱. 그래서 내가 이런 종아리를 아주 세차게 때렸습니다. 그건 뭐냐면은 이 소위 아볼시브 테크닉이라고 해서 그때 내가 애비로서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로서 치료를 한 겁니다. 그렇게 이놈이 게임 생각만 하면은 종아리 맞았던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르니까 아이쿠, 그리고 이제 게임 생각이 없어지는, 그게 정신과적인 하나의 테크닉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정신치료의 기법이에요. 근데 그걸 했더니 이 녀석이 그래도 그때는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참 이 공과대학 건축과를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, 근데 이름이 이제 어느 날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, 아버지 그 공부도 그거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아무래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. 이 자식이 국하는 겁니다. 이게 이 녀석이 그렇게 보니까 이놈이 지가 게을러 공부하는 거는 그 지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겁니다. 이게 내가 잘못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? 이 녀석 봐라. 참, 그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참 고인이 된 내 친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, 이 녀석은 중학교부터 저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. 그리고 이제 대학을 물론 이제 같이 다녔고, 이놈은 취미가 공부야. 앉으면 공부입니다. 이 녀석이 저게 무슨 취미를 저렇게 열심히 할까? 근데 그 녀석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또 이 아버지는 대구에서 정말 소문난 갑부입니다. 이 갑부의 맏아들이야. 그렇게 뭐 궁한 게 없죠. 필요한 걸 뭐 아버지가 다 사주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다 만들어주고, 그 사무실이 따로 하나 있어요. 자기 집 앞에.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도 함께 하고, 참 덕분에 나도 그놈 때문에 사실은 의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.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. 왜냐면 나는 뭐 아르바이트에 막 쫓겨다니니까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통행금지 시간 전에 이제 헐레벌떡 그놈한테 가면은 이 녀석은 저게 빨간 줄, 파란 줄 다 꺼놓고, 야, 시영이 빨간 줄부터 먼저 공부해. 그거 다 했다. 그러면 그 다음에는 노란 줄 공부해. 그 덕분에 내가 이 낙제를 안 하고 그렇게 좀 의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. 그것도 나한테는 하나의 운명이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친구를 내가 친구로 사귈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아주 중요한.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, 나는 이놈을 내가 많이 보고 있으면은요, 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게 아니고 절로 되게 된 것 같아요. 운명적으로.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 녀석은 보면은요. 이 녀석은 저하고 사이즈도 똑같아요. 저는 그래도 그때 뭐 학생회장 한다 그러고 서울에 회의도 하러 가고 이럴 때는 제가 무슨 양복이 있나. 그 녀석 양복을 입고 가는 겁니다. 내가 참, 모든 게 참 그 녀석 덕분에 내가 그래도 의과대학을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참 지금도 참 고마운데, 그 친구는 참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. 자다가 죽었어요, 이 녀석은. 여러분, 그렇게 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, 또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라느냐, 엄마 밑에서. 그런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불교 부처는요, 인생사고, 여기에 이제 참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게 4가지 괴로움이 있다. 근데 그 제일 앞이 생이야. 이 날생자인데, 여러분, 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는 것하고 2가지를 의미합니다. 그런데 왜 부처님이 그 4가지 고행 중에서, 이 고생 중에서 생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? 어떻게 생각하면 생은 참 굉장히 좋은 겁니까? 즐거운 건데, 사실은 이게 생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
정말 이거는 고행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.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운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하고 우리가 거기에 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운명 지어진 대로 그냥 뭐 수동적으로 따라가면 되느냐?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요즘은요 이게 참 운명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요즘은요 유전자가 해독이 되면 우리 의학의 숙제는 다 풀린다. 굉장한 기대를 우리는 갖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2000년 초반에 드디어 해독이 끝났어요. 근데 그 소장은 참 유명한 말을 합니다. 이걸 가지고 의학에 모든 게 풀렸다고 생각하면 전혀 오산입니다. 실제로 유전인자에 의해서 유전병으로 문제가 되는 아이는 6%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예, 그러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. 후성 유전이라는 말을 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원래 타고난 유전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일란성 쌍생아 자매도 한 여자는 너무 비만스러워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냐면 또 한 쌍은 다른 쌍은 이게 아주 패션 모델로서 이게 아주 뭐 깃발을 날리는 또 그런 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. 그렇게 그거를 내가 우리의 평소의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유전인자에 하나씩 전부 각인이 돼서 이게 이제 내 후대에게도 전해진다. 그래 그거를 우리가 후성 유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렇게 생전의 유전자가 아니고 타고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우리 유전자에 다 각인이 돼서 그게 내 자손에게도 전달이 된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운명이 너무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선입관은 정말 버려야 된다.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